안녕하세요. 지금부터 TCP의 세그먼트와 흐름 제어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세그먼트 기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그먼트라는 건 TCP 통신에서 네트워크를 통해 보낼 때 쓰이는 하나의 단위입니다. 하나의 단위라고 하면은 조금 이해가 어려울 수 있으니 네트워크 보낼 때 쓰이는 하나의 덩어리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덩어리들이 다 이름이 있습니다. IP도 보낼 때 덩어리가 있고 TCP도 보낼 때 하나의 덩어리가 있고 HTTP도 보낼 때 하나의 덩어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자 이름이 있는데요. IP는 바로 패킷이라는 단위를 사용하고요. TCP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세그먼트라는 단위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HTTP는 바로 메시지라는 단위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이제 주로 많이 사용하는 게 HTTP 통신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네트워크 통신하기 위해서는 이 HTTP 메시지를 이제 TCP 안에다가 담고, 그러니까 즉 세그먼트에 담고 이것을 또 패킷에다가 담고요. 그리고 여기는 나오지 않았지만 뭐 이더넷에 프레임에 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담고 담아서 보내는 게 바로 네트워크에서 통신하는 건데요. 다시 돌아와서 이 네트워크를 보낼 때 HTTP 이 메시지 단위가 생각보다 많이 큽니다. 이 TCP나 IP보다도 훨씬 커요. 그래서 이것을 쪼개서 보냅니다. 메시지 HTTP 메시지 하나를 이제 한 개를 보낸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가정을 하면 이제 HTTP 메시지 하나가 상대적으로 매우 크기 때문에 TCP를 보낼 때 쪼개집니다. 지금은 그림에서 3개로 쪼개졌는데 뭐 크기에 따라서 뭐 10개로 쪼갤 수도 있고 100개로 쪼개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HTTP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서 TCP라는 세그먼트를 이제 받는 쪽에다가 3개를 보내야 되는 거죠. 저희가 보내는 쪽이니까 클라이언트고 이제 받는 쪽을 서버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저희는 이 메시지 하나를 보내기 위해서 세그먼트를 하나 보내고 세그먼트를 또 하나 보내고 세그먼트를 3개 보냅니다. 근데 이제 서버에서는 이렇게 보내니까 1, 3, 2라는 순서로 세그먼트를 받아버렸어요. 근데 이거를 곧대로 쓰면은 이제 온전한 메시지를 받은 게 아니거든요. 이것을 그대로 쓰면은 이제 HTTP 이 메시지를 하나를 제대로 받은 게 아닙니다. TCP는 순서를 보장하기 때문에 이런 1, 3, 2 세그먼트가 도착을 하더라도 1, 2, 3으로 재조합을 합니다. TCP 세그먼트가 그런
정보들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재조합을 해가지고 세그먼트 1, 2, 3을 받아서 HTTP 메시지 하나를 온전하게 받게 됩니다. 그래서 HTTP 메시지는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이거 하나를 보내기 위해선 여러 개의 세그먼트로 나눠서 보내야 한다. 이 메시지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것을 한 번에 보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드는 생각이 HTTP라는 메시지는 이제 세그먼트로 쪼개졌잖아요. 그러면 세그먼트도 이제 패킷으로 쪼개지지 않겠느냐 라는 의견이, 그러니까 질문이 들 수 있는데요. 당연하게도 세그먼트도 IP 패킷 단위로 쪼개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뭐 3등분이 돼서 패킷 1, 패킷 2, 패킷 3 해가지고 세그먼트 하나를 보내는데도 3등분이 돼서 보내질 수 있다. 그럼 이제 IP 패킷 단위로 해서 총 9번이 가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일단 반이 맞는 이유는 뭐냐? 반이 틀린 이유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반이 틀린 이유는 이렇게 지금 세그먼트를 IP 패킷 단위로 쪼개는 것을 이제 프래그먼트라고 해서 단편화라고 하는데요. 이 IP 패킷에는 DF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이 F는 지금 말씀드렸다는 프래그먼트고요. D는 don't라는 뜻입니다. 하지 마라. 뭐를? 프래그먼트. 단편화를. 그러니까 세그먼트를 IP로 쪼개지 말라는 거죠. 이런 옵션이 이제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으로 1로 돼 있어요. 1로 돼 있다는 건 이제 켜져 있다는 거거든요. 옵션이 활성화돼 있다. ON으로 돼 있다. 그러니까 쪼개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옵션이 켜져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세그먼트 하나를 요청을 하게 됩니다. 물론 당연히 DF가 켜져 있는 채로 이제 이것을 이제 서버에 보내기 위해서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라우터 같은 애들이 먼저 받겠죠. 이 IP 통신이니까. 근데 봤더니 이 라우터의 IP 할당량은, 그러니까 IP 수용량이 이것밖에 안 되는데 이 세그먼트가 너무 큰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페일이 떨어집니다. ICMP라는 프로토콜로 페일을 주면서 이유를 알려줘요. 너 DF 옵션이 켜져 있어. 이거 뭐냐? 내가 이거 세그먼트 알아서 쪼갤 수 있는데 안 돼. 네가 쪼개와 라고 하면서 거절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용량을 알려줘요. 나는 최대 수용량이 어느 정도까지야 하고
이 크기를 알려주는 거죠. 지금 IP 최대 담을 수 있는 양을. 그래서 쪼개오라고 응답을 주면서 페일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거절당한 쪽이 세그먼트를 쪼개와요. 열심히 막 쪼갭니다. 원래 하나로 접던 거를 이제 6개로 쪼개가지고 이 정도면 충분히 들어가겠죠. 해주고 이 세그먼트 1만 가지고 이제 요청을 합니다. 이게 바로 이게 반만 맞다고 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게 IP 패킷으로 이제 쪼개지는 않아요. 대신에 세그먼트 크기를 줄여옵니다. 그러니까 라우터한테 책임을 넘긴 게 아니고 실제 보내는 애한테 계속 책임을 묻는 거죠. 왜냐면 실제 보내는 얘가 라우터보다 훨씬 성능이 좋아요. 클라이언트가 성능이 월등히 좋다. 라우터는 바빠요. 다른 일 할 게 많은데 그냥 거절 한번 해버리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이제 용량을 알려줬기 때문에 클라이언트는 용량을 그 뒤부터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라우터는 올 때마다 이런 것을 쪼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라우터의 할 일이 줄어들고 얘는 이제 한번 거절당했으면 용량을 알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사용 가능하다. 쓸데없는 일이 줄어든다. 이게 바로 DF 옵션을 키는 이유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그먼트가 뭔지 그리고 HTTP 메시지가 어떤 식으로 쪼개져서 이제 전달이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IP 패킷의 DF 옵션이 작동하는 방식까지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이 세그먼트의 흐름을 아는 게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릴 흐름 제어에서도 이 개념을 알고 있어야 이제 이야기가 쉽고요. 나중에 배울 이제 오류 제어나 혼잡 제어에서도 이런 세그먼트 개념을 이해하고 있는 게 중요하다 라고 해서 설명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알아보게 될 것은 흐름 제어인데요. 흐름 제어는 조금 하나의 의문에서 좀 시작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흐름 제어가 여기 클라이언트가 또 있고 서버가 있습니다. 저희가 앞서서 이제 HTTP 메시지 하나를 세그먼트 3개로 쪼개서 전달했었죠. 그래서 세그먼트 1을 보내고 세그먼트 2를 보내고 세그먼트 3을 보냅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 3웨이 핸드쉐이크에서 봤듯이 TCP는 통신을 할 때 에크를 줍니다. 1번 잘 받았어. 그래서 1번에 대한 에크를 주고요. 2번도 마찬가지로 2번 요청에 대한 에크 2번도 잘 받았어 하고 이제 클라이언트에 주고 3번도 마찬가지로 줍니다. 근데 지금 메시지 하나를 보내는데 너무 오래 걸려요. 1번 에크, 2번 에크, 3번 에크 그 메시지 하나 보내는데 너무 이제 통신을 많이 해야 되는 거죠. 지금 메시지 간단한 거 하나 보내는데 총 주고받고 합쳐서 6개의 통신이나 했다. 이게 살짝 거슬리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뭐였냐? 문제를 이제 프라블럼에 P를 해서 에크 많으니까 효율이 떨어지는 것 같다. 이게 문제 제기가 된 거고요. 그래서 생각이 든 거. 앤서. 그럼 에크를 없이 보내면 되지 않을까? 에크를 없애봐요. 막 해서 에크 안 받고 이제 막 다 없애. 에크 다 없애. 막 지금 3개가 아니에요. 막 100개까지도 막 보내려고요. 4 땡땡땡땡 해가지고 막 100개. 그러니까 에크 안 받고도 난 받기 전에 한 번에 다 보낸다 이거지. 그러면은 이제 이 에크가 1번 에크가 날라오기 전에 100개를 다 날렸어요. 근데 서버가 너무 좀 성능이 안 좋아서 우리는 수용량이 이제 10개까지밖에 안 되는데 막 100개를 보내버리니까 이제 뭐 90부터 100까지는 90부터 100이 아니죠. 10번 세그먼트부터 뭐 100번 세그먼트까지는 지금 서버에 못 들어가고 있고 이제 10개를 받아서 열심히 처리 중이에요. 이게 잃어버리니까 서버가 과부하가 오고 터져버리게 되겠죠. 그건 안 되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한계를 정해야겠네. 그래서 한계까지. 그럼 에크가 많으니까 효율이 안 좋은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냐? 에크 없이 한계까지. 지금은 이렇게 하고 지금은 한계가 뭐 10개인 거죠. 그래서 10개까지 보낼 수 있다. 이런 아이디어에서 나온 게 바로 흐름 제어입니다. 이 한계를 뜻하는 게 바로 윈도우라는 거다. 지금 저희가 흐름 제어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야 될 용어가 슬라이딩 윈도우라는 기법인데요.
거기서 저희는 이제 윈도우라는 말을 이해를 했습니다. 뭐냐? 에크 없이 한 개까지 할 건데, 이제 한 개는 윈도우를 뜻한다. 서버가 받을 수 있는 최대 수용량이다. 그래서 지금 여기선 10개로 가정했지만 좀 더 이제 편한 설명을 위해서 3개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윈도우인데요. 크기가 3개인 윈도우입니다. 그러니까 세그먼트 3개치를 수용할 수 있는 윈도우다. 근데 이게 왜 슬라이딩 윈도우냐는 조금 더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좀만 정리를 좀 하고 다시 설명을 드리면 세그먼트를 이제 5개를 보낸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에크 없이 한 개까지 보낸다고 했는데 윈도우 크기가 3개. 그러니까 즉, 한 개를 에크 없이 3개를 연달아서 짜르륵 보냅니다. 그러면 어쨌든 TCP 통신이기 때문에 이 에크가 전부 날라올 거예요. 1, 2, 3에 대한 응답이 전부 올 겁니다. 그래서 처음 받았던 세그먼트 1에 대한 에크가 날라옵니다. 그러면 이제 클라이언트가 이 받은 에크만큼 보낼 수 있게 되는데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1번 에크를 받는 순간 바로 세그먼트 4도 보내버립니다. 지금 2번, 3번에 대한 에크를 받지도 않았는데 4번에 대한 이제 세그먼트를 보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한계라는 개념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를 하실 수 있겠죠? 내가 보장받지 못한 만큼, 그러니까 에크를 받지 못한 만큼을 계속 유지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에크를 받지 않았어도 나는 계속 이 크기만큼, 그러니까 한 개까지만큼 보낼 수 있어. 이게 윈도우고요. 방금 이제 에크 하나를 받았다고 하나가 쭉 이동했죠, 윈도우가. 바로 방금 이제 움직인 것처럼 마치 슬라이딩을 하는 것 같다 해서 이름이 슬라이딩 윈도우인 거거든요. 에크가 하나 들어오면 이제 하나 한 칸 이렇게 움직이고, 그럼 만약에 이제 여기서 4 에크 응답이 1번 에크, 2번 에크가 동시에 들어옵니다. 클라이언트가. 제가 4번 요청을 받기도 전에 들어와 버려요. 그러면 이제 2개를 클리어 했으니
그러면 저희는 4번, 5번을 보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이 윈도우는 어떻게 움직일까요? 이렇게 두 칸 움직이게 됩니다. 왜? 1, 2번은 이미 이제 받았다고 응답 받았으니까 다 된 거다. 그래서 이제 한 개만큼 다시 보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세그먼트를 보냈을 때 요청 받은 만큼 이렇게 한 칸 움직이기도 하고, 또 보냈을 때 두 개가 동달아 오면은 이렇게 두 칸이 움직이기도 하고, 다시 이게 슬라이드 하는 것 같다, 윈도우가 슬라이딩 하는 것 같다 해서 슬라이딩 윈도우 기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요청을 보내는 방법이 네트워크의 효율을 높여주더라. 지금은 저희가 하나하나 에크 받을 때는 받아야 쏘고 해서 답답했는데, 지금은 일단 여러 개 쏘고 보는 거죠. 그리고 한계를 정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막 네트워크가 크게 혼잡해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흐름 제어는 네트워크 효율을 굉장히 높이는 거구나, 에크 없이 한계까지 보내는 방법이구나. 그래서 흐름 제어는 슬라이딩 윈도우라는 이 기법을 사용하고 있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오류 제어 때 이 에크 다 받는 것도 지겨워, 나는 이제 뭐 받은 데까지만 요약해서 에크 하나만 줘, 뭐 이런 것도 나중에 배우는데, 일단은 흐름 제어라는 게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다를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